2004년 12월 찬바람이 매서운 청원시의 어느 저녁, 40대 여성 김순희는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했다. 남편이 닷새째 집에 안 들어와요. 담당 경찰관은 익숙한 표정으로 실종 신고서를 내밀었다. 남편 정민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지방 출장이 잦았지만 이번은 달랐다. 평소엔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핸드폰조차 꺼져 있었다. 마지막 통화는 지난 월요일 오후였다. 그는 옆 동네에 일 보러 다녀오겠다고만 했다. 무슨 일인지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 순이는 불안했다. 남편이 최근 한 달간 이상했기 때문이다. 자주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고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가 소주를 들고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물으면 별거 아니야 라며 대답을 피했다. 순이는 혹시 도박에 손을 댔나?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불안감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지난주부터 집 앞에 낯선 차량이 가끔 주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선팅이 진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혹시 남편과 관련이 있는 걸까?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며 48시간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순이의 가슴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빈 자리를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왔고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새벽 3시 순이는 남편의 옷장을 뒤졌다. 그리고 양복 주머니에서 수상한 쪽지를 발견했다. 12월 15일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다. 바로 남편이 사라진 날이었다. 신고 다음 날 경찰의 초동 수사가 시작됐다. 청원경찰서 강력반 김영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정민호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실종 당일 오후 2시경 시내 한 ATM에서 3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 평소 통장 잔고가 50만 원도 안 되던 그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인출할 수 있었을까?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날 아침 누군가로부터 3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송금자는 박영수라는 이름이었지만 해당 계좌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CCTV를 확인해보니 정민호 본인이 맞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상시와 달랐다. 뭔가 다급해 보였고 주변을 자꾸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ATM 앞에서 5분 넘게 망설이다가 돈을 뽑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았다. 친구들과 동료들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다만 건설 현장 동료 이 씨는 최근 민호가 자꾸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굳어지더라고 증언했다. 무슨 빚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순이가 남편의 차량을 찾아 헤매던 중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남편의 검은색 SUV를 발견했다. 차문은 열려 있었고 시동키는 그대로 꽂혀 있었다. 차 안은 깔끔했지만 뭔가 억지로 정리한 듯한 느낌이었다. 평소 차 안에 늘 있던 담배와 라이터가 보이지 않았다. 순이가 차에 다가서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났다. 처음엔 시장 냄새인 줄 알았지만 그 냄새는 트렁크에서 나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트렁크를 열었다. 그 순간
비명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즉시 112에 신고가 들어갔고 현장에는 경찰과 국과수 요원들이 급히 출동했다. 청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김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이런, 벌써 새어나갔네. 그는 한숨을 쉬며 현장을 둘러봤다. 20년 경력 동안 많은 시신을 봐왔지만 이번만큼 기괴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트렁크를 열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큼직한 종이 박스들이었다. 박스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 국과수 요원이 조심스럽게 박스를 치우자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다.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전신이 결박된 채 웅크린 자세의 시신이 있었다. 정민호였다. 국과수 이재현 팀장은 25년간 검시를 담당해왔지만 이런 치밀한 살인은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됐다. 머리 부분은 둔기에 맞아 심하게 골절되어 있었고 목에는 끈으로 조른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다. 즉, 머리를 맞고 실신한 상태에서 비닐봉지로 질식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과수 요원이 주목한 것은 그의 손목에 남은 희미한 자국이었다. 마치 누군가 카드 모양의 얇은 물체를 억지로 쥐게 한 듯한 흔적이 있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화투패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혹시 도박과 관련된 살인일까? 손가락 사이사이를 조사한 결과 미세한 종이 조각들이 발견됐다.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니 화투패의 일부분이었다. 특히 광이라는 글자의 일부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종이 박스들도 수상했다. 총 5개의 박스였는데 모두 오래된 산업용 박스였다. 제조사를 추적해보니 이미 10년 전에 생산이 중단된 것들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박스마다 서로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점이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곳에서 오래된 박스를 수집해 수사를 교란하려 했던 것이다. 현장에는 범인의 지문이나 DNA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트렁크 내부는 락스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시신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 다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다. 시신의 옷 속에서 작은 메모지가 발견됐다. 월명다리 검은 집 밤 12시라고 적혀 있었고 글씨체는 정민호 본인의 필체였다. 마지막 순간에 남긴 단서인 것 같았다. 수사팀은 정민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다. 그가 돈을 인출한 ATM 근처 상인들을 수소문한 결과 여러 가지 흥미로운 증언들이 나왔다. 떡볶이 가게 사장은 사건 당일 오후 정민호가 낯선 노인과 함께 월명다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 할아버지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 급한 듯 보였고요. 문방구 주인은 더 자세한 증언을 했다. 그 젊은 사람이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고. 그 할아버지는 70대쯤 되어 보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생각보다 빨라서 이상했어요. 월명다리는 청원시 구도심의 오래된 다리로 그 일대에는 허름한 집들과 작은 상가들이 즐비했다. 하천은 거의 말라 있었고 다리 아래는 노숙인들이 임시 거처를 마련해 놓은 곳이기도 했다. 수사팀이 그 지역을 수색하던 중 다리 건너편의 검은 천막으로 둘러싸인 낡은 집을 발견했다. 집은 19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였고 대문에는
자물쇠가 여러 개 걸려 있었다. 집 주인은 70대 노인으로 마을 사람들조차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뭔가 하더라는 증언만 있을 뿐이었다. 동네 노인 박 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 집에선 매일 밤 12시쯤이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탁탁거리는 소리랑 사람들 웃음소리가. 그런데 새벽이 되면 조용해져요. 한 번은 호기심에 가봤는데 검은 천막 사이로 화투패 그림이 그려진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이 집을 수색했지만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마루 밑에서 화투패 몇 장과 낡은 장부 한 권이 발견됐다. 장부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고 정민호의 이름도 있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 옆에는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최종 경고라는 글씨도 있었다. 장부를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20여 명의 이름이 새로 추가되어 있었고 그 중 5명은 이미 빨간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혹시 정민호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일까? 수사는 결국 미궁에 빠졌다.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노인은 행방을 감췄고 다른 단서들도 모두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장부에 적힌 다른 사람들을 추적해봤지만 대부분 가명이거나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다. 빨간 X 표시가 된 5명을 찾아봤지만 모두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다. 혹시 정민호처럼 살해당한 것은 아닐까? 정민호가 왜 그 노인과 만났는지, 3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를 죽였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다. 다만 주변 증언을 종합해보면 불법 도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화투패 흔적, 장부의 금액들, 그리고 은밀한 만남까지. 모든 정황이 도박 빚을 갚지 못해 벌어진 비극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영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다. 전국의 유사 사건들을 검토하고 도박 관련 조직들을 추적했다. 하지만 단서는 계속 끊어졌고 증인들은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청원시에서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남성이 역시 도박 빚을 진 채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정민호의 아내 순이는 그 후 청원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사건 현장이었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재개발로 사라졌다. 하지만 월명다리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돈다. 새벽 2시쯤이면 그 검은 천막집 근처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돈을 따면 목숨을 잃는다는 말과 함께 더 무서운 것은 그 집터 근처에서 실제로 화투패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목격된다는 점이다. 혹시 정민호의 원혼이 아직도 그곳을 배회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범인이 여전히 그 일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 청원시의 검은 박스 사건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힌 채 한 가족의 아픔과 함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까? 그리고 장부에 적힌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살아있을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